아버지, 제발요. 그 열쇠고리. 그게 없으면 저 당장 감옥 가요. 제발 한 번만요. 수백 명의 하객들이 지켜보는 호텔 연회장 바닥 한 남자가 피투성이가 된 채 노인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울부짖습니다. 바로 오늘 아침 치매 걸린 아버지를 고려장하듯 요양원에 버리고 왔던 아들 준호입니다. 하지만 단상 위에 선 아버지 태식은 싸늘한 눈으로 아들을 내려다볼 뿐입니다. 그의 손에는 아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낡은 열쇠고리 하나가 들려 있습니다. 이 38억은 내 놈 구제금이 아니다. 아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쓰레기처럼 버린 아버지의 주머니 속에 자신의 목숨줄을 쥔 38억 원짜리 비밀이 들어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도대체 단 5시간 동안 이 부자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들이 땅을 치며 후회하게 만든 그 잔인하고 통쾌한 복수의 시작. 전남 구례 지리산 자락의 외진 산길 끝이었어요. 낡은 철문 위로 재활센터 겸 요양병원이라는 녹슨 간판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죠. 그 정막을 깨고 검은 세단 한 대가 거칠게 브레이크를 밟으며 멈춰 섰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건 말끔한 정장 차림의 아들, 윤준호였어요. 그는 트렁크를 열더니 낡아빠진 보스턴백 하나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듯 던졌습니다. 가방 지퍼가 반쯤 열려 셔츠 자락이 흙바닥에 닿았지만 준호는 눈길조차 주지 않더군요. 뒷좌석에서 내린 윤태식은 굽은 등을 펴지도 못한 채 아들의 등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준호가 태식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죠. 이제 여기가 아버지 집이에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준호의 목소리엔 망설임이 없었어요. 그는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운전석에 올라타더니 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습니다. 엔진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고 차는 바퀴로 흙먼지를 일으키며 순식간에 시야에서 멀어졌어요. 태식은 아들을 부르지도 차를 쫓아가지도 않았답니다. 그저 매캐한 매연이 사라질 때까지 가만히 서 있을 뿐이었죠. 요양병원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무겁게 닫혔어요. 태식은 주머니 깊숙이 손을 넣었습니다. 거친 손끝에 닿은 건 차가운 금속 재질의 낡은 열쇠고리 하나였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그 열쇠고리를 꽉 움켜쥐었답니다. 손등에 푸른 핏줄이 도드라질 정도로 말이죠. 준호의 차는 요양병원을 뒤로하고 굽이진 산길을 빠르게 내려오고 있었어요. 룸미러로 희미하게 보이던 병원 건물이 완전히 사라지자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조수석에 던졌답니다. 아버지란 짐을 내려놓았다는 해방감에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더군요. 하지만 그 평온은 채 5분을 넘기지 못했죠. 정적을 깨고 날카로운 벨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대시보드 화면에 최전무라는 이름이 떴어요. 준호는 가벼운 마음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지만 스피커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다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 열쇠고리 하나가 오늘 계약 최종 인증이야. 9분 안에 안 지키면 끝이야. 위약금 13억, 바로 부도. 준호의 발이 저절로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타이어가 비명을 지르며 차가 멈춰섰죠. 그는 무슨 소리냐고 되물으려 했지만 상대방은 38억 원짜리 담보대출이 실행되려면 그 구형 보안 토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소리쳤습니다. 준호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38억 원. 그리고 실패 시 물어내야 할 위약금 13억 원. 이 모든 것이 단 9분 안에 결정된다는 사실이 그의 숨통을 조여왔답니다. 핸들을 잡은 준호의 손바닥엔 식은땀이 흥건하게 배어나왔어요. 그 순간 준호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장면이 있었죠. 방금 전 병원 앞 아버지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만지작거리던 그 낡은 열쇠고리였어요. 아버지가 보물단지처럼 여기던, 그래서 준호가 촌스럽다고 핀잔을 주었던 그 물건이 바로
38억 원짜리 마스터키였던 겁니다. 준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시계를 확인했어요. 남은 시간은 9분. 다시 병원까지 올라가려면 전속력으로 달려도 빠듯한 시간이었죠. 그는 욕설을 씹어 삼키며 핸들을 꺾었답니다. 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을 하는 동안 준호의 눈에는 아버지가 아닌 오직 열쇠고리라는 물건 하나만 비치고 있었어요. 요양병원 로비는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태식은 낡은 소파 한 구석에 앉아 창밖으로 멀어지던 아들의 차가 남긴 흙먼지를 바라보고만 있었답니다. 그때였어요. 병원 입구로 조용히 들어서는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려하게 치장한 며느리 서연이나 다급했던 아들 준호와는 전혀 다른 차분한 발걸음이었죠. 그녀는 바로 10년 만에 귀국한 딸 윤하늘이었어요. 하늘은 태식의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주름진 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거칠어진 태식의 손등 위로 하늘의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하늘은 품에서 작은 가죽 케이스 하나를 꺼내 태식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태식이 주머니 속에 숨기고 있던 열쇠고리와 정확히 한 쌍을 이루는 토큰 케이스였답니다. 하늘이 태식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이번엔 제가 옆에 설게요. 그 짧은 한마디가 텅 빈 로비를 울렸습니다. 태식은 대답 대신 케이스를 꽉 쥐는 것으로 마음을 표현했죠. 그 뒤편에는 정장을 입은 낯선 여자가 서 있었어요. 항만 공사 컴플라이언스 팀장 강유리였습니다. 그녀는 태식과 하늘의 재회를 묵묵히 지켜보다가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의 잠금 장치를 찰칵하고 채웠습니다. 가방 겉면에는 대회비라는 붉은색 봉인 스티커가 선명하게 붙어 있었어요. 유리는 손목 시계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마치 준비가 모두 끝났다는 신호 같았죠. 태식의 주머니 속 열쇠고리와 하늘이 건넨 케이스, 그리고 유리에 봉인된 서류 가방. 이 세 가지 물건이 한자리에 모이자 병원 로비에는 폭풍전야 같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답니다. 준호의 차는 비명에 가까운 굉음을 내며 굽이진 산길을 역주행하듯 달려 내려갔습니다. 대시보드 거치대에 놓인 스마트폰 화면은 붉은색으로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화면 중앙에는 잔인할 정도로 정확한 숫자가 초 단위로 줄어들고 있었죠. 남은 시간 459, 458. 준호의 눈동자는 전방의 도로와 스마트폰 화면을 번갈아 오가며 쉴 새 없이 흔들렸습니다. 내비게이션의 도착 예정 시간은 7분 뒤였지만 금융사 서버가 닫히기까지 남은 시간은 채 5분이 되지 않았어요. 이대로라면 38억 원의 대출금은 공중으로 흩어지고 계약 위반에 따른 13억 원의 위약금 청구서만이 그의 책상 위에 날아들 게 분명했답니다. 준호는 앞서가는 화물 트럭을 향해 신경질적으로 경적을 울려댔습니다. 빵, 빵. 그 소리가 산자락을 시끄럽게 울렸지만 무거운 짐을 실은 트럭은 야속할 정도로 느리게 움직일 뿐이었죠. 준호는 핸들을 두 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가죽 핸들 커버가 지니겨지는 소리가 날 정도로 강한 악력이었죠. 그의 이마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흘러내려 눈가를 찔렀지만 닦아낼 생각조차 하지 못했답니다. 같은 시각 태식의 텅 빈 서재에는 또 다른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며느리 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가 요양병원으로 떠나자마자 서재로 들어와 책장과 서랍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죠. 바닥에는 태식이 아끼던 고서적들과 서류 뭉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서연의 손길은 거침이 없었고 눈빛은 먹잇감을 찾는 맹수처럼 번뜩였어요. 그녀의 손이 책장 가장 구석진 곳,
먼지 쌓인 낡은 금고 뒤편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찾아낸 듯 손을 멈췄죠. 그녀가 꺼내든 것은 가죽 표지가 닳고 다른 오래된 항해일지였습니다. 태식이 젊은 시절 원양어선을 타며 매일 밤 기록했던 그 일기장이었죠. 서연은 망설임 없이 일지 중간쯤을 펼쳤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 위에는 태식의 필체로 빽빽하게 적힌 입출금 내역과 특정 계좌번호들이 적혀 있었어요. 서연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찰칵, 찰칵. 고요한 서재에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흔들림 없는 손길로 해당 페이지를 선명하게 촬영한 뒤 곧바로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전송했죠. 수신이는 차명계좌 관리자였습니다. 지금부터 돈길 열어. 흔적은 남김없이 다 지워. 서연은 전송 완료 문구가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끄고 항해일지를 다시 구석에 처박아 두었습니다. 그녀에게 이 일지는 시아버지의 추억이 아니라 태식의 남은 재산을 가로채고 자신들의 횡령 사실을 덮어씌울 완벽한 먹잇감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녀는 서재를 나오며 태식의 가족사진 액자를 바닥으로 툭 쳐서 넘어뜨렸습니다. 유리가 금이 가는 소리가 났지만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갔습니다. 다시 도로 위 준호의 상황은 더욱 긴박해졌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의 숫자가 붉은색에서 검은색으로 바뀌며 경고음을 내기 시작했거든요. 남은 시간 200. 이제 정말 한계였습니다. 정상적인 주행으로는 절대 시간을 맞출 수 없는 상황이었죠. 준호의 시선이 도로 중앙에 그어진 샛노란 중앙선에 고정되었습니다. 넘어서는 안 될 선이었지만 준호에게는 그 선이 법규가 아니라 자신을 가로막는 장애물로만 보였어요. 내비게이션은 계속해서 전방의 급커브 구간입니다라는 안내 멘트를 송출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준호의 발은 브레이크가 아닌 엑셀러레이터를 더 깊게 밟았습니다. 엔진 회전수 RPM 바늘이 붉은색 위험 구간까지 치솟으며 차체가 덜덜 떨리기 시작했죠. 그는 짧은 숨을 몰아쉬며 핸들을 왼쪽으로 거칠게 꺾었습니다. 자동차가 묵직한 소리를 내며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으로 튀어나갔습니다.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차량들이 황급히 상향등을 켜며 경적을 울려댔지만 준호는 아랑곳하지 않고 질주했습니다. 백미러 속으로 아슬아슬하게 비켜 지나가는 차들의 잔상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죠.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2분이면 충분해. 그것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38억 원이라는 돈을 지키기 위해 타인의 안전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명백한 고의이자 선택이었죠. 도로 위에 무법자가 된 준호의 차는 굉음을 내며 요양병원을 향해 미친 듯이 돌진했습니다. 그 난폭한 질주가 곧 자신을 파멸로 몰고 갈 거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중앙선을 넘은 준호의 차는 마주오던 덤프트럭의 거대한 경적 소리에 놀라 핸들을 급하게 꺾었습니다.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으며 내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지리산 자락을 찢을 듯 울려 퍼졌어요. 통제력을 잃은 검은 세단은 도로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습니다. 쿠궁 마이너스 쾅. 둔탁한 굉음과 함께 본넷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에어백이 터지며 하얀 가루가 차 안을 가득 채웠죠. 준호의 이마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내려 시야를 가렸지만 그는 고통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그의 손은 본능적으로 조수석 바닥에 떨어진 스마트폰을 향해 허우적거리고 있었으니까요. 깨진 액정 사이로 보이는 숫자는 잔인했습니다. 0 인증 시간 만료. 계약이 자동 파기되었습니다. 준호는 터진 에어백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안 된다고. 13억이 내 38억이. 그는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차 문을 발로 차서 열었습니다.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린 준호의 눈에 들어온 건 연기가 피어오르는 자신의 차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 멀리 보이는 요양병원의 녹슨 철문이었죠. 그는 다리를 절뚝이며 병원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머릿속에는 오로지 아버지 주머니에 있는 열쇠고리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병원 정문에 도착한 준호는 거칠게 문을 밀어젖히고 로비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바닥에 흙발 자국을 남기며 아까 아버지를 내려놓았던 소파로 돌진했죠.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앉아있던 자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 구석에 놓여있던 낡은 화분 하나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준호는 안내 데스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기 있던 노인 어디 갔어? 내가 데려다 놓은 윤태식 씨 어디 갔냐고. 데스크 안쪽에서 원장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아까 준호가 아버지를 버리고 갈 때만 해도 굽신거리던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장은 안경을 치켜 올리며 준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피범벅이 된 행색과 흙투성이 구두를 보며 그의 눈빛에는 경멸이 스쳤죠. 어디 갔냐니요? 보호자분께서 직접 퇴소 절차 밟으셨잖습니까? 준호가 데스크를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나는 그냥 잠깐 다녀온다고 했잖아. 원장은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데스크 위에 툭 던졌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퇴소 완료 및 법적 보호자 변경 확인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변호사님이 오셔서 서류 정리 끝냈습니다. 위임장, 인감, 신분증까지 완벽하더군요. 윤태식 어르신은 이제 댁으로 모셔다 드린다고 모셔갔습니다. 변호사? 우리 아버지한테 변호사가 어디 있어? 돈 한 푼 없는 노인네인데. 준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원장은 더 이상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등을 돌리며 사무적으로 내뱉었어요. 글쎄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로펌 소속이라던데. 명함이라도 드려요? 아, 그리고 병원비는 이미 법인 카드로 1년치가 선결제되었습니다. 잔액 환불은 없으니 돌아가세요. 원장은 사무실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닫힌 문 앞에서 준호는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38억 원을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도 함께 사라져버린 것이었죠. 그 순간 준호의 주머니 속 깨진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폭탄이 터지기 직전의 카운트다운처럼 쉴 새 없이 울려댔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켰습니다. 알림창에는 읽지 않은 메시지가 수십 개씩 쌓이고 있었어요. 국민은행 귀하의 대출 실행이 거절되었습니다. 담보 물건에 대한 가압류 절차가 즉시 진행됩니다. 채권팀 윤준호 씨, 기한 넘겼습니다. 내일 아침에 사무실로 사람 보냅니다. 물건 험하게 다루는 애들이라 장담 못해요. 법원 지급명령 신청 사건 2025차. 전자송달 도착. 글자 하나하나가 준호의 숨통을 조여오는 올가미 같았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38억 원은커녕 당장 내일이면 13억 원의 위약금과 사채업자들의 협박에 시달려야 할 처지가 된 것입니다. 한편 같은 시각 서울의 고급 아파트. 준호의 아내 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 잔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 테이블에는 태식의 서재에서 훔쳐온 항해일지와 준호 명의의 통장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죠. 그녀의 스마트폰 화면에도 준호와 똑같은 대출 거절 알림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반응은 준호와 정반대였어요.
그녀는 비명도 오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식은 눈으로 알림 문자를 삭제 버튼을 눌러 지워버렸을 뿐이죠.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 드레스룸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여행용 캐리어를 꺼내 펼쳤습니다. 그리고 옷가지 대신 금고에서 꺼낸 골드바와 현금 뭉치, 그리고 자신의 명의로 된 서류들을 차곡차곡 채워 넣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손길은 기계처럼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준호의 옷이나 물건은 손끝 하나 대지 않았죠. 짐 정리를 마친 서연은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어요. 변호사님, 접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거실벽에 걸린 대형 결혼사진을 힐끗 쳐다보았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준호의 얼굴 위로 오후의 햇살이 비쳤지만 서연의 눈에는 그저 치워야 할 쓰레기처럼 보일 뿐이었죠. 네, 준비했던 이혼 소송 서류 바로 접수해 주세요. 사유는 남편의 경제적 파탄과 유기방임. 증거는 다 모아뒀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서연은 전화를 끊고 캐리어 지퍼를 잠갔습니다. 드르륵 하는 소리가 마치 준호와의 인연을 끊어내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그녀는 현관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미련은 없었어요. 그녀는 훔친 항해일지 사진이 담긴 휴대폰을 핸드백 깊숙이 찔러 넣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멍청한 인간. 기어이 사단을 내네. 같이 죽을 순 없지. 서연이 현관문을 열고 나가자 도어락이 띠리릭 소리를 내며 잠겼습니다. 텅 빈 집 안에는 주인을 잃은 결혼사진만이 기울어진 채 벽에 걸려 있었고 준호의 전화기에서는 여전히 빗톡촉 전화가 빗발치고 있었지만 아무도 받는 이는 없었답니다. 지리산 요양병원 바닥에 주저앉은 준호의 귓가에는 이명 소리만이 날카롭게 파고들고 있었죠. 서울 도심의 한복판, S호텔 그랜드 볼룸은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조명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수천 개의 빛 조각을 바닥으로 쏟아내고 있었죠. 이곳은 국내 굴지의 물류기업 한울해운의 창립 30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현장이었답니다. 정재계의 유력 인사들과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귀빈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화려한 연회장 입구에서 작은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놓으라고.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여기 회장 아들이라고. 보안 요원들의 재질을 뿌리치며 연회장 안으로 비틀거리며 들어온 남자는 바로 윤준호였어요. 그의 몰골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죠. 찢어진 셔츠 사이로 흙탕물이 말라붙어 있었고 이마에 흐른 피는 굳어 딱지가 앉아 있었으며 구두 한 짝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맨발에 양말만 신겨진 상태였답니다. 그가 등장하자 웅성거리던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이 불청객에게 꽂혔죠. 준호는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며 단상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단상 가장 높은 곳,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된 그 자리에 낯익은 노인이 서 있었기 때문이죠. 불과 몇 시간 전 자신이 지리산 요양병원 흙바닥에 버리고 온 아버지 윤태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태식은 낡은 점퍼 차림이 아니었어요. 몸에 딱 맞는 짙은 네이비색 맞춤 정장을 입고 가슴에는 설립자 겸 명예회장이라는 금장 배지를 달고 있었답니다. 그의 옆에는 딸 하늘과 법무팀장 강유리가 보좌관처럼 꼿꼿하게 서 있었죠. 준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어요. 상황 파악이 되지 않은 그의 뇌는 오직 돈이라는 단어 하나만 붙잡고 있었죠. 아버지가 저기 있다는 건
그 열쇠고리도 저기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준호는 보안 요원의 팔을 뿌리치고 단상을 향해 비틀비틀 걸어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준호가 단상 아래까지 다가가 손을 뻗자 장내에는 경악 섞인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태식은 아들을 내려다보며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회자에게 눈짓을 한번 보냈을 뿐이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엄숙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 오늘 행사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창립 30주년을 맞아 설립자 윤태식 명예회장님께서 준비하신 특별 증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스크린을 봐주십시오. 사회자의 멘트가 끝나자마자 연회장 정면을 가득 채우고 있던 대형 LED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화려한 기업 홍보 영상이 꺼지고 지직거리는 노이즈와 함께 흑백의 CCTV 화면이 나타났어요. 화면 속 장소는 낯익은 곳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낮 지리산 요양병원의 정문이었죠. 화면 오른쪽 상단에는 202X년 X월 X1 1430이라는 촬영 시간이 초 단위로 찍혀 있었어요. 영상 속에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들어와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는 준호였어요. 그는 트렁크에서 짐을 내동댕이 치고 늙은 아버지를 길바닥에 세워둔 채 매정하게 차를 돌려 떠나버렸습니다. 화면 속의 태식은 흙먼지 속에 홀로 남겨져 있었죠. 연회장 곳곳에서 저거 세상에. 페륜이네, 페륜이야 하는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일어났습니다. 준호는 멍하니 스크린을 올려다보다가 뒷걸음질 쳤어요. 자신의 치부가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초대형 화면으로 생중계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영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면이 전환되더니 이번에는 복잡한 오디오 파형 그래픽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를 통해 준호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어요. 그 노인네 교통사고 난 거? 블랙박스 메모리만 뺏어버려. 어차피 치매라 기억도 못해. 합의금 줄 필요 없어. 그것은 3년 전 강유리 팀장의 아버지가 뺑소니 사고를 당했을 때 준호가 비서에게 지시했던 은폐 녹취록이었습니다. 단상 옆에 서 있던 강유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딱 두 문장을 내뱉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연회장의 스피커를 통해 고막을 찌르듯 선명하게 전달되었답니다. 기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사과를 받으러 온 게 아니라 결과를 받으러 왔습니다. 유리가 들고 있던 리모컨 버튼을 한 번 더 눌렀습니다. 띠링 마이너스. 경쾌한 문자 메시지 알림음과 함께 스크린에는 스마트폰 캡처 화면이 떴습니다. 발신자는 내 사랑 서연, 수신자는 김 실장 차명 계좌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돈길 열어. 흔적은 남김없이 다 지워. 영감탱이 항해일지 찍어보냈으니까 이걸로 횡령 덮어씌워. 메시지와 함께 첨부된 사진은 태식의 서재에서 훔쳐낸 낡은 항해일지였어요. 연회장 구석, 선글라스를 끼고 몰래 숨어 상황을 지켜보던 서연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스크린과 준호, 그리고 객석 어딘가에 있을 공범을 찾기 위해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죠. 모든 증거가 공개되자 연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오직 스크린 돌아가는 소리만이 윙윙거릴 뿐이었죠. 그때 침묵을 지키던 태식이 천천히 발을 옮겨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어요. 조명 아래서 반짝이는 그것은 준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낡은 열쇠고리형 보안 토큰이었습니다. 태식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나 차분하고 건조해서 더 무겁게 느껴졌답니다.
이 열쇠고리 하나면 지금이라도 38억 원의 자금을 승인할 수 있다. 준호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는 바닥을 기듯이 단상 앞으로 다가갔어요. 아버지, 그거 저 주시려고 가져오신 거죠? 그렇죠?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 도장만 찍으면 다 해결돼요. 준호는 체면도 버리고 단상 아래서 손을 비벼댔습니다. 태식은 그런 아들을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어요. 마치 모르는 사람을 보듯 감정이 거세된 눈빛이었죠. 태식은 열쇠고리를 쥔 손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선언했어요. 착각하지 마라. 이 38억은 내 놈 빚을 갚아줄 구제금이 아니다. 태식의 손짓에 스크린 화면이 마지막으로 바뀌었습니다. 화면에는 금융거래 확인서가 띄워졌어요. 이 돈은 이미 10분 전 내가 저지른 뺑소니 사고 피해자들을 위한 법원 공탁금과 갈 곳 없는 노인들을 위한 바다등불 복지재단의 설립 기금으로 전액 이체되었다. 네. 이체라니요? 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준호가 비명을 지르며 단상 위로 기어오르려 했지만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그의 양팔을 꺾어 제압했습니다. 준호의 무릎이 바닥에 강하게 찍혔어요. 태식은 잡혀있는 아들을 향해 마지막 못을 박듯 말했습니다. 내 핏줄은 돈이 아니라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자들 뿐이다. 너는 오늘부로 내 아들이 아니다. 너는 그저 탐욕에 눈이 멀어 아비를 버린 범죄자일 뿐이다. 태식은 들고 있던 열쇠고리를 준호에게 던져주지 않고 다시 자신의 안주머니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그것은 관계의 단절이자 영원한 퇴장을 알리는 신호였어요. 동시에 연회장에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리며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도 이 사연을 같이 듣게 해주세요. 새해 소망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기도드릴게요. S호텔 그랜드 볼룸의 웅장한 문이 쾅 하고 양쪽으로 활짝 열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준호의 파멸을 알리는 거대한 징소리와도 같았죠. 열린 문틈으로 제복을 입은 경찰관 6명이 대열을 갖춰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허리춤에는 은색 수갑과 진압봉이 차가운 조명을 받아 번들거리고 있었어요. 단상 아래서 보안 요원들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얼굴을 받고 있던 준호가 고개를 비틀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공포로 하얗게 뒤집혔죠. 경찰관들 뒤로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쓴 날카로운 인상의 중년 남성이 서류 가방을 들고 천천히 걸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국내 최고의 로펌 소속이자 태식의 법률 대리인인 남도현 변호사였습니다. 남 변호사는 쓰러진 준호의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감정 없는 손길로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준호의 눈앞에 들이밀었어요. 윤준호 씨, 본인 맞으시죠? 준호는 흙투성이가 된 입술을 달달 떨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건조한 목소리로 서류의 내용을 읊어내려갔습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존속 유기 및 방임, 그리고 특수상해 혐의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입니다. 체포? 내가 뭘 했다고. 난 억울해. 이거 다 모함이야. 준호가 발버둥 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경찰관들은 익숙한 솜씨로 준호의 등 뒤로 팔을 꺾어 올렸습니다. 철컥하는 금속성 소음이 연회장의 정적을 날카롭게 갈랐어요. 은색 수갑이 준호의 손목을 파고들었습니다. 남 변호사는 준호의 비명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 서류를 한 장 더 꺼내 보였습니다. 붉은색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자산 동결 및 가압류 통지서였습니다. 현재 시각부로 윤준호 씨 명의의 모든 계좌, 부동산, 주식, 그리고 차명으로 관리하던 비밀 계좌까지 전액 동결되었습니다. 지금 신고 계신 그 양말 한 짝까지도 이제 당신 것이 아닙니다. 준호의 고개가 힘없이 툭 떨어졌습니다. 38억 원의 빚을 맡기는커녕 평생 모은 재산과 숨겨둔 뒷돈까지 모조리 압류당했다는 사실이 수갑의 차가운 감촉보다 더 끔찍하게 다가왔기 때문이죠. 같은 시각 연회장 뒷문 쪽에서는 또 다른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준호에게 쏠린 틈을 타 며느리 서연이 하이힐 소리를 죽이며 비상구 쪽으로 슬금슬금 이동하고 있었거든요. 그녀는 핸드백을 가슴에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태식의 금고에서 훔친 현금과 골드바, 그리고 자신의 범죄 증거가 담긴 휴대폰이 들어 있었죠. 그녀가 비상구 손잡이를 잡고 돌리려는 찰나였습니다. 문이 밖에서 먼저 벌컥 열렸어요. 문 밖에는 사복을 입은 형사 2명이 버티고 서 있었죠. 어머! 서연이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형사 중 한 명이 서연의 손에 들린 핸드백을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이거 내 거야. 내놓으라고. 서연이 형사의 팔을 핥히며 달려들었지만 형사는 꿈쩍도 하지 않고 핸드백을 거꾸로 뒤집어 내용물을 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와르르 하는 소리와 함께 현금 다발과 묵직한 금괴가 대리석 바닥에 흩어졌어요. 그리고 그 사이로 문제의 스마트폰이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형사는 바닥에 떨어진 스마트폰을 집어들어 화면을 켰습니다. 잠금 화면에는 조금 전 스크린에 떴던 항해일지 촬영본과 김 실장에게 보낸 전송 내역이 그대로 떠 있었죠. 최서연 씨,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어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횡령 교사 혐의도 추가될 겁니다. 아니야. 난 몰랐어. 저 인간이 시켜서. 난 억울해.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흩어진 돈다발을 긁어모으려 했지만 그녀의 손목에도 예외 없이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준호와 서연 두 부부가 나란히 포승줄에 묶인 채 연회장 바닥에 무릎 꿇려진 모습은 그야말로 탐욕에 비참한 최후였어요. 단상 위에 서 있던 태식은 그 모든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한마디의 호통도 꾸지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싸늘하게 등을 돌려버렸을 뿐이죠. 그것은 분노보다 더 무서운 완전한 무관심이자 단절이었습니다. 경찰들에 의해 준호와 서연이 질질 끌려나가는 동안 연회장의 대형 스크린 화면이 다시 한번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이 아닌 전남 구례의 지리산 요양병원 현장이 생중계로 연결되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재활센터 겸 요양병원이라는 낡은 간판이 철거되고 있었어요. 인부들이 쇠망치로 녹슨 간판을 내려치자 쿵,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연회장까지 전해졌습니다. 간판이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이 나고 그 자리에는 바다등불 복지재단이라는 새롭고 깨끗한 현판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로비의 상황도 비춰졌어요. 원장실의 문이 부서질 듯 열리고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책상 위에 다리를 올리고 느긋하게 돈을 세고 있던 원장이 기겁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당신들 뭐야? 여기 영업장이야. 나가. 하지만 수사관들은 원장이 들고 있던 돈뭉치를 증거물 봉투에 쓸어 담았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어 이중 장부를 꺼내 들었죠. 그 장부에는 입소한 노인들의 수급비를 가로채고 식비를 횡령한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덕수 원장, 노인복지법 위반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원장은 수사관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다 갖겠습니다. 네, 저 윗선이랑 다 연결되어 있다고요. 하지만 수사관은 원장을 거칠게 떼어냈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서류 한 장을 원장의 얼굴 앞에 펼쳐 보였어요. 그것은 바로 재단의 새로운 이사장, 윤태식의 직인이 찍힌 해임 통지서였습니다. 윗선? 당신 윗선이 지금 당신을 고소한 윤태식 회장님입니다. 재단 이사회 결의로 당신은 파면되었습니다. 짐 쌀 시간도 없으니 몸만 나오십시오. 원장은 털썩 주저앉아 바닥을 쳤지만 이미 병원 밖에는 경찰차가 경광등을 번쩍이며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에 나와 있던 노인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며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휠체어를 탄 할머니 한 분이 눈물을 훔치며 손을 흔드는 모습이 화면 가득 클로즈업 되었죠. 다시 S호텔 연회장. 태식은 스크린 속 요양병원의 변화를 확인한 뒤 곁에 서 있던 딸 하늘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늘은 태식의 뜻을 알아차린 듯 마이크를 잡고 하객들을 향해 마지막 안내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소란을 끼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미스러운 사고가 아니라 한울해운이 지난 30년간 지켜온 정직이라는 가치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오늘부로 윤준호 전무의 모든 직위는 해제되었으며 회수된 범죄 수익금은 전액공익재단에 귀속될 것입니다. 하객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한두 명씩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권력에 대한 아부가 아니라 썩은 살을 도려낸 태식의 결단에 대한 진심 어린 경의의 표시였죠. 태식은 박수 소리를 뒤로하고 단상을 내려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더 이상 버려진 노인의 그것이 아니었어요. 지팡이 없이도 꼿꼿한 거대한 산과 같은 가장의 모습이었습니다. 태식은 연회장 출구로 향하며 남도현 변호사에게 짧고 굵게 지시했습니다. 법대로 해. 타협은 없다. 놈들이 죗값을 다 치르고 나올 때까지 일원 한 푼도 새 나가지 않게 철저히 막아. 남 변호사는 허리를 깊이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이미 모든 절차는 돌이킬 수 없게 진행되었습니다. 연회장 밖 경찰차의 뒷좌석에 구겨 넣어지던 준호는 차창 너머로 멀어지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며 아버지, 아버지 라고 외쳤지만 방음 유리 너머의 태식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경찰차의 시동이 걸리고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준호와 서연을 태운 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화려했던 호텔의 조명은 그들의 비참한 퇴장을 비추는 서치라이트가 되어주었죠. 그렇게 버려진 아버지의 침묵은 가장 강력한 법의 심판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탐욕으로 얼룩졌던 38억 원은 이제 사람을 살리는 따뜻한 불씨가 되기 위해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고 지리산 자락에도 다시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1년 전 준호가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쳤던 그 황량했던 산길에는 이제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죠. 녹슬고 음산했던 요양병원 간판이 있던 자리에는 바다등불 복지재단이라는 나무 현판이 걸려 햇살을 받아 반질반질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재단 식당 안은 오전부터 분주했습니다. 커다란 솥뚜껑을 열 때마다 하얀 김이 구름처럼 피어올랐고 갓 지은 밥 냄새와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공간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 연기 너머로 앞치마를 두른 태식이 보였어요. 그는 회장이라는 직함 대신 배식 봉사자라는 명찰을 가슴에 달고 있었습니다. 태식의 손놀림은
바다에서 그물을 당기던 시절처럼 힘차고 능숙했습니다. 국자가 국통 바닥을 긁는 둔탁한 소리와 식판에 반찬이 담기는 경쾌한 소리가 리듬처럼 이어졌죠. 자, 여기 따뜻할 때 드세요. 무가 아주 달아요. 태식이 건넨 식판을 받아든 노인이 숟가락을 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곳에는 1년 전 원장의 횡포에 떨던 공포는 없었습니다. 오직 그릇과 그릇이 부딪히는 평온한 일상의 소음만이 가득했죠. 태식의 옆에는 딸 하늘이 묵묵히 수저를 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따금 아버지의 이마에 맺힌 땀을 수건으로 닦아주었고 그때마다 태식은 말없이 딸의 어깨를 툭툭 쳐주었습니다. 점심 배식이 끝나고 잠시 휴식 시간, 태식은 식당 뒷마당 벤치에 앉았습니다. 습관처럼 주머니에 손을 넣었지만 이제 그곳에 차가운 금속 열쇠고리는 없었습니다. 대신 태식의 손에 잡혀 나온 건 꼬깃꼬깃하게 접힌 도화지 한 장이었어요. 그림 속에는 서툴지만 알록달록한 크레파스로 그린 커다란 배 한 척이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6살 난 손자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려보낸 그림이었죠. 배의 깃발에는 할아버지 배라는 글씨가 삐뚤빼뚤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태식은 그 그림을 거친 손바닥으로 조심스럽게 다림질하듯 펴보았습니다. 그의 눈가 주름이 부드럽게 휘어졌습니다. 38억 원짜리 담보물보다 이 종이 한 장이 그에게는 더 무겁고 귀한 보물이었으니까요. 같은 시각 서울의 한 시립도서관 지하주차장. 회색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묵묵히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윤준호였습니다. 그는 법원에서 선고받은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하는 중이었죠. 그의 등 뒤 벽면에는 가석방 조건 위반 시 즉시 재수감이라는 붉은 경고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은 1년 전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고 피부는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쪼그려 앉아 껌 자국을 떼어내느라 끙끙거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내가 누군지 알아. 라며 소리를 질렀겠지만 지금의 준호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흘끔거려도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땀방울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묵묵히 걸레질을 할 뿐이었죠. 그것은 말이 아닌 몸으로 갚아야 할 긴 참회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지리산의 오후, 해질녘 노을이 식당 안으로 길게 들어와 태식의 등을 비췄습니다. 태식은 식사를 마친 노인들이 남긴 빈 그릇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마치 자장가처럼 평화롭게 들렸습니다. 태식은 창밖으로 붉게 물드는 산자락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독백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누구를 향한 호통도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긴 항해를 마친 선장의 안도 섞인 숨결 같았죠. 돈은 바닷물 같아서 마실수록 목이 타들어가지만 사랑은 밥과 같아서 나눌수록 속이 든든해지는 법이지. 태식은 주머니 속 손자의 그림을 다시 한번 톡톡 두드리고는 다시 국자를 잡기 위해 식당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식당 문이 닫히며 따뜻한 온기가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게 감싸 안았습니다.